BTV 동진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21세기 한국 갱스터 무비 베스트 7입니다. 흔히들 조폭 영화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죠. 네. 범죄 영화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장르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장르들처럼 명확한 어떤 장르명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장 영화, 가정 영화 이런 것은 사실은 명확한 장르 영화로 보기 어려운데 약간 장르 영화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네. 명명도 있고요. 장르명으로 말을 한다면 갱스터 무비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갱스터는 뭐 조폭이니까 네. 조폭 영화 하면 좀 싸구려 같고 갱스터 무비 하면 좀 약간 고급스러운 것 있어 보이는 같은데 뭔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이 한국 갱스터 무비 전성기가 한 90년대 후반부터 특히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양적으로는. 예,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사실은 이 분야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사실 이제 조폭 코미디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상대적으로 양산에 내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질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기사불체, 가문의 영광, 조폭 마누라. 세 편 모두 다 1편은 그럭저럭 대중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게 이제 장기 시리즈로 가면서 질적으로 현격하게 저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세 편 모두 다 이렇게 훌륭한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폭 코미디에서도 달마야 놀자 같은 괜찮은 작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장르 자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각 작품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영화. 바로 장준환 감독의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입니다. 당시 이제 이 영화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지구를 지켜라라는 걸출한 영화를 내놓고 흥행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네. 근데 그 영화가 한 10년 동안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네. 전설적인 데뷔작처럼 남아서 장준환 감독의 두 번째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화이 이런 영화가 나왔죠. 두 영화는 굉장히 다르기도 하면서 약간 비슷한 측면들도 있는데 네. 화이를 보고 놀랐던 것은 그 영화의 에너지에 일단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런 한 줄 평을 쓴 적이 있는데 네. 파국을 향한 전력 질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폭주 기관차 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적들을 다 때려 부수고야 말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네. 거기 플러스 자신의 죽음도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파국은 공멸이라고 그럴까? 공멸이라는 것은 나도 죽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죽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담담하게 죽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액션 장면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네. 들면 막 굉장히 살벌한 순간에도 스스로의 몸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총도 막 이렇게 쓰고 그냥. 그러니까요. 몸도 잘 안 피하기도 네.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그 석유 공장에서 벌어지는 그 액션 장면을 보게 되면 아 정말 저기서는 아무도 살아나올 것 같지 못한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지옥도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야, 저는 저희가 총격씬 베스트나 전쟁 영화 베스트를 다 해봤지만 네. 이 폐공장에서의 이 총격씬은 정말 총 세 주체가 용역 깡패, 그러니까요. 그리고 화이, 네. 5명의 아버지, 네. 그리고 화이는 이제 스나를 들고 이렇게 저격을 하잖아요. 네.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저기서 살아나오는 게 가능할까라는 네. 느낌이 들 정도죠. 이 화이는 사실은 그 폭력 조직의 이름이 나토깨비인데, 네, 그 도깨비 나토깨비라는 그 조직이 굉장히 웃긴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조직원 5명이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네. 5명이 전부 다 아빠라고 지칭이 되죠. 네. 그 5명의 아빠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유사가족 형태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빠라고 부르는데 4명을 딱 한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 그만큼 안 친하다는 뜻이겠죠. 석태인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김윤석 씨인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김윤석 씨도 악역으로서 이제 굉장한 카리스마. 사실 뭐 저는 한국에서 악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김윤석 씨 아니면 이제 황정민 씨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나머지도 훌륭한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김윤석 씨 하면 이제 떠오르는 최고의 악역은 면가잖아요. 면정학. 뼈다귀로. 네, 황해에서. 네. 근데 황해에서의 이 면정학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말 그대로 악의 현현 같다고 그럴까? 악의 인카네이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바늘구멍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이런 무시무시한 악역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의 악은 약해서 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 사람이 정반대로 위장일 수도 있고 또 가속화시켰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악함이 극대화됐다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김윤석 씨 연기도 굉장하고요. 또 이 영화에서 이제 화이 역을 여진구 씨가 맡고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 여진구 씨는 당시 그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정말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죠. 네, 실제 고등학생이었죠. 사실은 이제 화이 이후에 저는 여진구 씨가 훨훨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후의 활약이 현재까지로 그 기대 정도는 아닌데요. 네, 영화에서는 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진구 씨한테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나날들이 있으니까 기대하게 네. 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갱스터 영화에서 그런 모티브들을 차용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죽이기. 네,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상징적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는 물리적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언젠가 자식은 아버지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프로이트처럼 볼 수도 있고 네.
인류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 영화는 그런 살부의 모티브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변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극 중에서 조직원들 5명이 다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그런 집단에 관한 얘기니까 네.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이 영화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아주 원형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악이란 무엇일까? 과연 악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어떤 특정하게 나쁜 환경 속에서 조성이 되고 길러지는 것일까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 자체가 워낙 강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 화두를 치열하게 밀고 나가기도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멸을 향한 그런 자기 파괴의 강렬함이 정말 스크린을 찢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죠. 네, 영화 큰맘 먹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청불이기도 하고요. 네, 또 장르 특색이겠죠. 자, 두 번째 영화, 양익준 감독이 전세금까지 빼서 만든 감독 및 주연의 독립영화죠. 네. 똥파리.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천연덕스럽게 이런 옷 입고 이런 거 기포시키고 하면서 이게 전혀 언급도 없이 아니,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그래서 그래요. 네. 악역 페스트 할 때 네. 재활용한 건데요. 네네네. 복면에서 네. 요거는 이제 3,000원, 요거 이제 1,500원 이쪽에 옷이 3,000원이라고요? 널려 있는 걸 주워온 거예요. 네. 그거 치고는 퀄리티가 네, 위는 전혀 조폭으로 안 보이는데 예. 밑에는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빈약한 족보인 것 같은데요. 아니, 조폭 중에서도 한번 쳐봐 이런 또 조폭이 있어요. 예. 스스로가 부러짐을 상대에 대한 무기로 활용한다고 그럴까? 네, 이런 또 아니면 좀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얍삽하게 기회 찌른다거나. 약해서 악해진 존재라고나 할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씁쓸하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김윤석. 자, 여튼 저 똥파리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똥파리는 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징글징글한 영화를 좀 두 편을 연달아 말씀드리는데 네. 똥파리는 뭐라 그럴까? 일단 첫 장면부터 아니 영화가 이렇게 시작해도 돼? 이런 느낌을 주도록 정말 그 강렬함과 지독함이 엄청났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 영화는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장면마다 다이너마이트가 매설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곳곳에 핏덩어리가 이렇게 응고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역사가 폭력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에너지가 정말 무시무시한 작품이다. 네. 화이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똥파리는 또 메인스트림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잖아요. 인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당시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발견과도 같았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가 한 10수년 전에 나왔던 그 전에 그 똥파리 나왔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류승환 감독이 첫 영화 만들었을 때 느낌도 있었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도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악정고투하고 감독이 또 주연도 맡고 이러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일종의 범죄 영화적인 스토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데뷔작이. 똥파리도 그렇고요. 양익준 감독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것 같은. 네. 초반에 이제 전세금 빼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작자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데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데 아무리 인디 영화를 만들어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 제작비 문제로 촬영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 살고 있었던 그 전셋집의 전세금을 빼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 정말 물러날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놀라운 면이 있겠죠. 전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한국 영화 월드컵 하면서 봤습니다. 네네. 근데 한 20분 보면서 네. 눈살 찌푸리면서 껐어요. 너무 욕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제 다시 봤는데 네. 정말 오해를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여운이 시기 남더라고요. 그 수많은 폭력과 욕설이 다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짰을까.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나쁘죠. 분명히 나쁘다고 말할 수 있죠. 아니요. 뭐 그 말은 틀린 건 네네. 아니고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납득이 되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이라고 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제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폭력의 가해자가 또 다른 그룹에서는 폭력의 피해자예요, 하나같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조직폭력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빚 추심 같은 거, 빚을 대신 받아주는 거. 홍신소같이. 그래서 가서 이제 위협해가지고 돈을 강제로 뽑아낸다거나 뭐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많이 묘사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돈을 뺏기는 사람이나 돈을 뺏는 사람이나 이들이 다 가정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가정 안에서의 폭력의 주체이거나 시달리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가해자가 또 다른 쪽에선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 폭력의 뭐 패곡선이라고 그럴까요? 질식할 것 같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폭력적인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순환.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화를 보면 정말 이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잊고 싶다라는 말이 있다고 치고 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능력과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소망에 관한 부분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본인이 겪고 있는 폭력의 그 기억을 잊고 싶죠.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를 못해요. 네. 그런 양자 사이에서의 괴리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굉장히 처참한 비극들을 다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전설의 영화죠. 박경택 감독의 2002년작 친구입니다. 네, 이거는 한국 갱스터 무비, 뭐 조폭 영화라는 장르가 있다고 했을 네. 때 그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에요. 뭐 흥행도 800만 넘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800만이라고 그러면 우린 지금 이제 1000만 영화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 영화 나왔을 당시만 해도 이 소위 뭐라고 할까요? 지금과 같은 이런 멀티플렉스가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던 시절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800만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최소한 뭐 1200, 1300, 1500까지 가는 영화이고요. 또 이 영화는 1000만 영화로서는 굉장히 어떤 힘든 그런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19금 영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영화 개봉이 기억이 나는데 3월 말에 개봉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수기가 3월 말은 최악의 네. 3월 뭐 11월 이때쯤이면 영화계가 가장 안 된다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라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큰 기대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는데 네. 그야말로 거대한 흥행을 한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뭐 한 시대를 풍미한 작품이고 거대한 흥행을 했고 그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곽경택 감독의 지금까지도 최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수많은 그 조폭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대한 어떤 수원지 같은 역할을 했죠. 불을 당겼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르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물론 피비린내 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의 우정과 배신과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풍경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절을 약간 그리워하는 향수가? 네, 향수라든지 로맨티시즘 같은 것이 이 영화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 모든 영화 속의 이야기가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인 그 서태화 씨의 내레이션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거북이랑 조우련이 누가 빠른지에 관한 얘기라든지 등등등까지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측면에서 굉장히 낭만적인 측면이 있다.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걸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배우들을 생각하면 저는 장동건 씨 최고작의 친구 같아요. 장동건 씨가 이 영화에서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태극기 날리며. 이 영화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호성 씨의 최고작도 이 작품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또 이 영화만큼 유행어가 많이 나온 영화는 제 생각에 타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짜나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보다도 가지수는 친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쵸. 떠오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내가니 시다바리가부터 시작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 뭐 많이 무엇다 아이가. 저희가 명대사를 선정하게 됐죠. 그럼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뭐 이런 것까지 당대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을 무대로 해도 이렇게까지 사투리를 집어넣는 것도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소통에 이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나 제주도 사투리가 나오면 못 알아듣기도 하잖아요. 네, 걱정도 많이 했다고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이런 사투리의 어떤 그런 토속적인 느낌들까지 굉장히 잘 채워내서 네. 당시로서는 정말 초강력한 그런 어떤 흥행 폭탄 같은 그런 작품이 나왔던 거죠. 사실은 친구는 굉장히 고전적인 영화예요. 스토리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어낸 그 뉘앙스와 정서도 그런데 스토리의 기본 얼개는 제가 볼 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하고 한 절반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사가 그러네. 네,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자라는 굉장히 친한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약간 좀 불량기도 있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어린애다운 나쁜 짓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위로 점점점 가고 10대 시절 지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 이들을 한꺼번에 사로잡는 어떤 여자가 등장해요. 그 여학생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과 분열들이 우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조직 폭력 배단에 연결되면서 반대쪽에 소속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신하면서 파국을 향해서 가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원형적인 갱스터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설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친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고전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씹방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네, 다음 영화 2006년작이죠. 박기영 감독의
폭력 서클. 아. 사실 요즘에는 일진이라는 말 더 많이 쓰는데요. 폭력 서클이라는 영화를 그런 영화가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확인 같아요. 못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덜 기억하시는 작품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목이 폭력 서클인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때도 2006년도에도 서클이란 말 잘 안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아리란 말을 쓰거나 사실은 예전에 썼던 서클이란 말을 굳이 가져온 이유가 중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폭력 집단이란 뜻이죠. 여기서의 폭력 서클은 고등학교 때의 폭력 패거리들. 네. 극 중에서는 이제 뭐 타이거인가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집단에 관한 얘기인데 또 한 가지는 이 폭력의 서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폭력의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꼬리를 폭력이 점점점 서로를 악화시키면서 가는 그 폭력의 어떤 순환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를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옛날에도 봄날은 간다 같은 영화를 보면 저는 봄날은 간다가 너무 뛰어난 게 그 영화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사랑이라는 굉장히 여리고 상처받기 쉽고 그런 어떤 작은 동물의 생로병사를 다룬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이 폭력 서클은 폭력이라는 것의 생로병사를 다룬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아, 병이랑 사가 너무 강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화에 이제 계몽성 같은 것이 있는 건데요. 네. 어떤 전쟁 영화가 그 강렬한 처절한 모습을 묘사를 함으로 인해서 반전 영화의 지위를 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폭력 서클을 보면 처음에 주인공이 그냥 축구 좋아하는 애들끼리 그냥 자기 친한 친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축구 좋아하는 데다가 자기는 또 모범생이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육사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정경호 씨가 맡은 주인공이죠. 그랬는데 일단 이름을 타이거라고 붙여요. 친구들끼리 그런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경호 씨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여자애가 다른 고등학교의 폭력 서클의 소위 말하면 짱의 여친인 거죠. 전 여친. 예. 네, 이런 어떤 관계에서 얽히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폭력 조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얽히고 얽려서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자기가 위협받거나 자기 친구들이 위협받거나 여친과 관계에서 어떻게 이상한 상황이 몰리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좀 고개 숙이고 머리 굴고 돌아서면 남자로서 지는 것 같잖아요. 자존심 있죠 그때. 네, 원래 또 이제 남자들이 가장 무섭게 돌진할 때가 뒤에 여친이 있을 때잖아요. 없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저라도 웬만한 덩치한테 덤벼듭니다. 아, 그래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소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특히 이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경호 씨가 맡은 캐릭터는 이 남자다움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환상의 가치 속에 몰두가 돼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당구장 장면을 보면 네, 정말 끔찍하잖아요. 고등학생들끼리 싸우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손도끼도 등장하죠. 뭐 도구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상대를 응징하는 특정한 행동들을 보면 결국은 이 영화는 이제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대파멸로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영화는 굉장히 강한 계몽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중간에 멈출 만한 단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다움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우정이나 뭐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갔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대파멸로 오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의 집단이나 아니면 폭력 자체의 생로병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폭력이 상대적으로 이 성인들하고 달리 굉장히 맹아의 형태로 있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좀 비범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고등학교 시절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친구랑 이 영화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친구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 시절을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톤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면 이 영화는 서리빨 같죠. 그걸 막고 꾸짖는 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까? 저는 이 스포 경고를 하고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쉽게 시작된 폭력이 정말 이 파국을 초래하는데 죽는 사람들도 좀 꽤 있지만 실명당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인간 누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 한순간에 이 치기 어린 행동이 얼마나 이 평생에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참한 엔딩을 갖고 있는데 감독은 그런 엔딩을 만들고 싶었겠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박기영 감독인데요. 네. 박기영 감독하면 지금도 그의 데뷔작을 떠올립니다. 바로 네. 여고괴담이에요. 1편. 근데 박기영 감독이 그 당시에 약간 공포영화 전문처럼 돼 있어서 여고괴담 만들었죠. 네. 뭐 비밀, 뭐 아카시아 이런 식으로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들을 만들다가 갑자기 이런 액션 영화를 만드니까 그 당시에 의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박기영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실은 공포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다루는 장르고 네. 여성을 다루는 장르라는 거예요. 일견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조폭 영화라는 것은 가해자를 다루는 장르이고 남성을 다루는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적중해 보인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연재욱 배우의 양아치 연기더라고요. 예, 예전에 저희가 악역 베스트를 했을 때 연재욱 배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결국 못 그 넣었는데 정도였군요. 예. 넣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의 연재욱 씨가 그 당시에 2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보면 영화에서 체구가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악과 깡 때문에 무시무시한 그런 악역이 된 그런 악당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뭐 대사를 할 때나 표정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고등학교에서 진짜 내 평생 단 한 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얼굴이 있다면 이 영화에 연재욱이다. 등장하는 네. 연재욱 씨 같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죠. 네, 뭐 초반에 당구장신에서 군인들 네. 막 제압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화 유화 감독 조인성 배우 주연의 비열한 거리.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있는 그런 고전의 제목, 특히 이제 미국 할리우드 영화들의 제목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그 제목을 붙이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작품부터 시작해서. 근데 비열한 거리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민 스트리트. 마틴 스콜세지의 이제 7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도 갱스터죠. 로버트 드니로의 훌륭한 연기 너무 많은데 그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또 그 영화밖에 없는 그런 정말 뛰어난 연기를 해요. 제목을 차용해서 다시 쓴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영화. 그런 잘 작품이고요. 떨리죠. 유화 감독의 재밌는 영화들이 많죠. 네.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비열한 거리는 조인성 씨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영화 작품이거든요. 저도 영화는 그래요. 그런가요? 아니 최근에 네. 뭐 모가디슈, 밀수, 모가디슈에서 무빙 네. 계속 지금 전성기인 것 같은데도 네. 전 이때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지금도 훌륭하죠. 네. 모가디슈에서도 저는 조인성 씨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조인성 씨가 저한테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 말하자면 이병헌한테 달콤한 인생이 있다면 네. 조인성 씨한테는 비열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조인성 씨는 그 당시에는 꽃미남의 대표적인 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인성 씨가 비열한 거리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캐스팅의 정반대로 캐스팅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유화 감독이 그런 걸 잘해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 때 권상우 씨는 어떤 캐릭터였냐면 터프가이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말죽거리 잔혹사에서의 사실은 극 중의 인물은 굉장히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두 인물을 서로 반대로 캐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의 어떤 그런 면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의 조인성 씨는 사실은 일단 액션을 굉장히 잘하고요. 네. 조인성 씨가 태권도 유단자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 굴다리 밑에 싸우는 거 보면 돌려차기 하는 장면 나와요. 근데 대역이 아니고 본인이 하거든요. 네. 보면 돌려차기 실력이 진짜 굉장하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네. 하고. 이렇기도요. 네, 뭐 권상우 씨도 액션을 잘하지만 네. 그 다음에 또 이 조인성 씨가 이 영화 속에서 이 건달은 자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건달 세계에도 이 덕목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면 무슨 의리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비열한 거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진짜로 의리를 믿고 진짜로 가족의 가치를 믿는 유일한 인물이 사실상 곡 중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조인성 씨가 하는 그런 연기 같은 느낌까지 있어요.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알람 파스 프로젝트의 이제 올드 앤 와이즈라는 노래를 천천히 천호진 씨가 부르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게 술자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올드 앤 와이즈라는 노래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현명해진다라는 뜻이 올드 앤 와이즈일 텐데, 이 영화는 그걸 반어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은 그 속에는 일단 조인성 씨가 없잖아요. 남아져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조폭이든 조폭이 아니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가치를 배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남궁민 씨의 네. 표정이 치지 않습니다. 이 영화 속에 가장 큰 빌런이 있다면 사실은 조폭이 아닌 영화 감독인 남궁민 씨 캐릭터잖아요. 야, 진짜 야비해요. 이 영화가 조폭 영화라서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면, 조폭들의 세계를 취재하고 싶어하는 조인성 씨의 친구인 영화 감독인 남궁민 씨가 등장한다라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조폭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나쁜 면모들 계속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나면 이들 못지않게 혹은 이들보다 더 나빴던 인물이 남궁민처럼 보이거든요. 그 혹은 천호진 회장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이야기로도 굉장히 강렬한 측면이 있고요.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조인성 씨가 극 중에서 자기는 그런 가치를 믿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하부 조직에서 약간 보스처럼 군림하니까 얘네들한테 의리를 가리키고 싶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인내는 쓴데 열매는 뭐다? 달다. 뭐 이런 걸 계속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인생 교육을 해요. 뭐 식구가 뭐냐? 그렇죠. 이군형. 아,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조인성 씨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호루 새끼다라고 하는데 네. 자기도 사실 배신을 때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중간에 자기도 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배신이 당한 게 아닌가.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영화에서 뭐 그 인물이 그렇게까지
고결하겠어요. 근데 영화에서 어떤 지점에서 이 인물은 새로 우정을 찾은 것 같고 네. 그 영화 감독인 친구 새로 서점에 다니는 여자와의 어떤 굉장히 사랑도 찾은 것 같고 가족들도 부양의 책임인데 그것도 해결된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전락이 시작되는 건데요. 자기 딴에는 그런 덕목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지만 영화는 그것이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빈틈도 많고 사실은 그게 자승자박이 되기도 하고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반대로 맞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 속의 조인성 씨 캐릭터나 그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 한국적 갱스터 영화의 새로운 경지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셨던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부제부터 있죠. 예, 한국형이라는 말이 저는 약간 이제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오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왜 한국형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장르의 역사라는 것은 서구에서 먼저 온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한국에 말하자면 수입됐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네. 그것이 재난 영화이든 갱스터든 무엇이든. 근데 그런 그 장르의 토착화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 갱스터 영화에 수작이 뭐가 있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21세기 작품이 있다면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네.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수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일단 그 주인공은 외국 영화, 한국 영화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봐도 이런 갱스터 무비의 주인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독창성이 있다는 참신하군요. 얘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형 갱스터란 말이 맞는데 보통 갱스터에서 어떤 그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가 엄청나거나 아니면 본인은 그 세계에 가고 싶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 서클의 정경원 씨처럼 완력이 엄청나거나 네. 싸움을 엄청 잘하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공무원 출신의 반달. 그렇죠. 반달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 캐릭터의 장점은 인맥? 쉽게 얘기하면 이 인물은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그럴까?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빈틈을 잘 파고드는 것을 안다고 할까? 그러면서 인맥을 총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무력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처세의 힘으로 타넘어가면서 야, 전 옛날에 이 종친의 혈연이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아니, 관계가 되게 먼 사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아버지, 우리 형님의, 뭐,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익현신기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뭐, 그게 이제 모든 집단과 모든 지역에서 다 통하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항상 총을 갖고 다니는데 이 총이 빈 총이란 말이에요. 이 빈 총이라는 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영화가 너무 잘 보여줘요. 영화에서 보면 총을 갖고 다니면 총을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 그 총을 갖고 다니면서 한 번도 쏜 적이 없고 총을 가지고 위협하지만 그 위협이 통하지도 않는다거나 마지막 순간에 하정우 씨랑 싸울 때 총을 쓰는데 총으로 상대를 때려요. 쏘는 게 아니라. 콩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빈 총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 권력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도 보여주면서 네. 다른 한편은 그의 허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보여져 있는데 어쨌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 인물 캐릭터를 가지고 정말 실감 있고 독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나쁜 점은 공무원이었을 때 작은 부정과 불의를 보면서 그걸 다 용인을 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저지르는 잘못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막 정말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잘못은 네, 아닐 수도 뭐 있죠. 살기 힘들기도 했었고. 네, 분명히 그것도 죄지만. 근데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을 점점 용인하다 보니까 사악한 구석으로 점점 가게 된 그런 캐릭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의 조폭 영화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사회성이나 역사성을 결여해서 굉장히 허망한 장르 영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화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당대의 한국적인 어떤 현실이나 이런 그 폭력적인 시스템 속에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중에 등장하는 뭐 검사라든지 곽도원 씨 같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시스템과 폭력적인 사회가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게 판을 치는 건달들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영화가 이해시켜주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그야말로 이 조폭들의 세계에 대해서 미화가 전혀 없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네. 찌질해요, 다. 그렇죠. 배신하기도 하고. 거리감을 확실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등장하는 인물들을 굉장히 싸늘하게 쳐다보는 어떤 그런 거리감을 확보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연민 같은 게 있어요. 그 연민은 아버지 세대를 향한 연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짓을 했고 타락했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한탄 혹은 어쨌건 그들이 우리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상한 어떤 연민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서 영화의 그 감정도 굉장히 복합적이다. 자, 마지막 영화. 이 영화 김지훈 감독의 최고작이다.
또는 이병헌 배우의 최고작이다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명작이죠. 정말 많은가요? 저는 그렇게 뽑습니다. 와. 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동지애 같은 걸 느끼기도 하는데 네. 김지우 감독의 영화 뭐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죠. 영화를 정말 스타일리스틱하고 굉장히 멋지게 만드시는 그런 감독님이고요. 네. 근데 김지훈 감독님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달콤한 인생이고 이병헌 씨가 가장 연기를 잘한 영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의 가장 멋진 모습이 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로서 이 보스의 오른팔인 사람이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이죠. 보스의 여자에게 어떤 관계와 마음을 품었다가 그것 때문에 어긋나서 사생결단이 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폭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적으로도 진하고도 아주 스타일이 뛰어나게 맵시 있게 그런 만들어낸 그런 뛰어난 오락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사실은 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분위기고요. 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정서예요.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이상한 쓸쓸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달콤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복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전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초반에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뭐 그 백사장하고 싸울 때라든지 등등까지도 이런 뒷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마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운명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그럴까? 네. 정말 굳건한 결의가 보이는. 심지어는 그 순간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요. 네네. 어쨌건 그런 뒷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이제 김지훈 감독에 관해서 이제 예전에 부메랑 인터뷰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길게 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쓰고 제목으로 뽑기도 했지만 저는 김지훈 감독의 영화가 도대체 영화 같거든요. 도대체. 네, 우리가 이제 쓰는 그 부사로 도대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도대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 도대체라는 어떤 그런 탄식의 이 감탄사를 내뱉게 되잖아요. 혹은 부사를 내뱉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도대체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장 잘 영화화하는 사람이 저는 김지훈 감독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달콤한 인생인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영화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아니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장면만 기억하는데 그 중반쯤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신민아에 대한 그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너 그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니라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먼저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김영철 씨가. 네, 차 안에서. 보스가. 네.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이러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 걔 때문이니? 이렇게 말을 하죠. 인정하지 그냥. 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니까.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이 두 번의 대화가 똑같이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반대로 두 번 짜여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대사가 왜 그렇게까지 영화에서 중요하고 인상적으로 보이는가? 네. 자기도 몰라요. 둘 다 모르는 거군요. 둘 다 몰라요. 아. 네. 모욕감을 줬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욕감을 네.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라고만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고 실제로 신민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첼로를 하고 있는데 연주하는 걸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영화는 심지어는 앞모습도 안 보여주고 그의 시점으로 뒷모습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순간 뭔가 삐끗한 거죠.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 순간을 자기는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몰라. 그러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파국에 관한 얘기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랑이나 뭐 어떤 꿈이나 어떤 삶의 단계 같은 것들도 왜 이러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저 사람한테 빠지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쓸데없는 핀트에서 삐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삐지는 걸 수도 있고 엇나가는 걸 수도 있고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또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일 텐데 부사로 하면 도대체고 명사로 하면 운명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 바로 달콤한 인생이 아닐까 싶은 거죠.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이 영화는 이제 액션 같은 것도 사실은 김지훈 감독이 액션도 굉장히 잘 연출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12대 1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뭐 불붙은 장작개비나 핸드폰을 사용해서 싸우잖아요. 배터리 떼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저는 김지훈 감독의 특유의 어떤 유머가 있어요. 어떤요? 이 영화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총을 사는 과정에서 분해했다가 결합하면서 총을 먼저 상대방을 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서스펜스. 서스펜스지만 그 장면이 코미디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영화에서
그 장면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웃긴다는 것도 대단한 유머 감각이죠.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한 7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진웅 배우가 총 4편에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약간 단역 느낌도 있긴 한데. 그러네요. 화이에도 나오고. 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외국 갱스터 영화 베스트 3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이야.